전통 금융을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올린다. 솔직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모순적으로 들렸어요. 그렇죠. 아니,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투명성 이런 게 생명인데 세상에서 가장 중앙화되고 비밀스러운 기관들, 바로 그 거대 금융사들이 자신들만의 블록체인을 만든다니 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하하. 오늘은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물들이요, 자신들의 필요에 딱 맞춰서 설계에 참여했다는 특별한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와 그 심장인 캔톤 코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시작점이에요. 왜 굳이 자신들만의 블록체인이 필요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는 훌륭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미 있는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금융기관의 가장 큰 고민, 바로 프라이버시하고 규제 준수 때문이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진행자님이 은행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래 내역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이더리움 위에서 수조 원짜리 고격 자산을 거래하라고 하면 과연 서명할 수 있을까요? 와, 절대 못하죠. 바로 해고감일 겁니다. 고객 정보랑 거래 전략이 그냥 다 노출되는 건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캔톤의 존재 이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각 기관의 비밀 금고는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자산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호 연결성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캔톤 네트워크입니다. 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캔톤 네트워크의 정체. 자료들을 보면 금융기관 전용 레이어 1 블록체인 이렇게 정의하는데 핵심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네트워크질의 네트워크라는 구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그 개념이 캔톤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요.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쉬워요.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시티그룹 같은 각각의 금융기관이요.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독립원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 각자의 비밀스러운 금고는 아무도 못 보게 그냥 그대로 두는 거군요. 맞아요. 각자 집은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집들이 글로벌 동기화 장치, 글로벌 싱크로나이저라는 아주 특별한 공용 복도를 통해서 연결된 뭐랄까 아파트 단지 같은 구조예요. 아, 공용 복도요? 네. 중요한 건 이 복도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서로의 집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A은행하고 B증권사가 거래를 한다면 오직 둘만이 복도에서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고요. 다른 주민들한테는 그냥 저 둘이 유효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알던 블록체인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두가 같은 장부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켄토는 각자 다른 장부를 가지고 있고 결과만 동기화한다. 이건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이건 블록체인 기술의 철학적 가치와 금융 현실 사이의 뭐랄까 대타협이에요. 대타협이요.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모두를 위한 투명성보다 통제 가능한 효율성과 절대적인 프라이버시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그러니까 자산을 프로그래밍하고 즉시 결제하는 능력은 취하되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규칙인 비밀 유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기술을 받아들이되 자신들의 규칙에 맞게 개조한 셈이군요. 이런 선택적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기술이 바로 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댐은 이 선택적 공개를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아주 세밀하게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게 설계되었거든요. 아, 권한 설정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증권사가 채권 거래를 한다고 해보죠. 이 거래의 세부 내용, 예를 들면 금리나 만기 같은 정보는요, 계약서에 서명한 A은행과 B증권사, 그리고 나중에 감사가 필요할 수 있는 규제 당국, 딱 이 세 주체만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그럼 다른 참여자들은요? 다른 어떤 참여자도 이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어요. 비밀은 지키되 필요할 때만 증명한다. 근데 여기서 필요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결국 규제 당국이 원하면 언제든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라면 이게 기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감시의 형태만 디지털로 바뀐 건 아닌가 하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켄톤은 완전한 탈중앙화를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이버펑크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다. 네. 규제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시켰어요. 차이점은 증명의 방식에 있습니다. 증명의 방식이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감사관이 서류 더미를 뒤지고 여러 시스템을 대조해야 했다면 켄톤에서는 암호학적으로 거래의 유효성이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건 금융기관들이 규제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지키지만 당신들이 원할 땐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혁명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플레이어들이 더 싸고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거대한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네,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에요. 당장 자신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경 간 송금이나 채권 거래 같은 경우 현재는 청산하고 결제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수많은 중개기관을 거치잖아요. 맞아요. 복잡하죠. 켄톤 위에서는 이런 과정이 몇 초 만에 중개인 없이 그냥 P2P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보는 건 바로 이 효율성의 가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기관 전용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화폐가 필요할 텐데요. 네.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하루에 10%씩 요동치는 자산은 절대 쓸 수 없을 테고요. 대체 이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어떤 돈을 사용하는 건가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켄톤 코인 CC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진행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CC는 투자나 투기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 아니다. 네, 켄톤 코인의 정체성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연료이자 인프라 사용권에 가깝습니다. 네이티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연료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이 연료가 쓰이는 거죠?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첫째는 네트워크 수수료입니다. 기관들이 앞서 말한 그 글로벌 동기화 장치를 통해 거래 사실을 기록하거나 네트워크 위에서 복잡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내는 일종의 사용료를 CC로 지불해야 해요. 네, 가스비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참여 보상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노드 운영자들, 즉 슈퍼 밸리데이터나 네트워크 위에서 유용한 앱을 만든 개발자들에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CC가 지급됩니다. 네트워크의 유지 보수 비용과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두 CC로 해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랬던 건 이 켄톤 코인의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토큰 경제 모델이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코인 프로젝트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던데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우선 프리마인, 사전 발행이 없다는 점이요. 네, 보통 프로젝트 시작 전에 개발팀이나 재단이 자기들 몫으로 코인을 수억 개씩 찍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VC, 벤처 캐피털이나 초기 투자자에게 미리 할당된 물량이 전혀 없다는 점도요. 솔직히 이건 좀 너무 이상적이라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예요. 보통 이런 구조로는 초기 개발 자금을 모으기 어려울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뭔가 숨겨진 건 없나요? 하하, 그럴 만한 의심이죠. 이건 켄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참여자들이요? 네, 켄톤은 초기 자금을 대줄 VC가 필요한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같은 이 네트워크를 직접 사용할 거대 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직접 개발하고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 자체가 프로젝트의 자금원이자 사용자이자 운영자인 셈이죠. 따라서 외부 투자자에게 코인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돈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군요. 그들 스스로가 투자자인 셈이니까요. 그렇죠. 덕분에 아주 독특하고 공정한 분배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자, 그러니까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람, 그리고 기여자, 노드 운영이나 개발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 기여한 만큼 가져간다는 원칙을 토크노믹스로 구현한 거죠. 정말 독특하네요. 그럼 이 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모델인가요? 여기서 민트 앤 번이라는 역동적인 경제 모델이 등장합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요? 네,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서 기관들이 수수료로 CC를 많이 내면 그 수수료의 일부가 소각되어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아, 공급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노드 운영자나 개발자에게 주는 보상은 새로운 CC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요인이고요. 잠시만요. 그럼 만약에 네트워크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수수료로 소각되는 양이 보상으로 발행되는 양보다 훨씬 많아지면 코인 총량이 계속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모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금융 시스템의 연료가 계속 줄어든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료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아무도 차를 안 타려고 할 테니까요. 바로 그게 이 경제 모델의 핵심적인 균형점입니다. 진행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네트워크가 너무 활성화돼서 CAS의 가치가 급등하고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보상 발행량을 늘리는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조절이 가능하군요. 네, 반대로 네트워크가 침체되면 수수료를 높여서 소각량을 늘리거나 보상을 늘려서 기여자들을 더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고요. 즉, 공급량이 고정된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활성도라는 수요에 맞춰서 참여자들이 공급을 조절하는 살아있는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겁니다. 와. 사용할수록 의미가 생기는 토큰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는 구조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통화 정책이 조절되는 중앙은행 모델과도 비슷하게 들리네요. 다만 그 주체가 특정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자, 그럼 이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진 캔톤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죠. 이게 단순히 개념 증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의 테스트넷 위에서 실제 자산을 가지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오, 실제 자산으로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실물자산 RWA의 토큰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우량 화사채, 심지어 금이나 부동산 펀드 같은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기관끼리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결제하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와,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A 기관이 가진 국제 토큰이랑 B 기관이 가진 달러 토큰을 블록체인 위에서 중개인 없이 직접 맞교환하는 그런 그림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금융 트레드파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온체인화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결제에 며칠씩 걸리던 자산 거래가 단 몇 초 만에 거래 상대방 리스크 없이 완료되는 거죠. 금융 인프라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화되려면 기술적인 문제 외에 법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토큰화된 국채가 실제 국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기술이 법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이 분야가 마주한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예요. 그렇죠. 기술은 이미 준비가 되었지만 각국의 법률과 규제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캔톤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각국 금융당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법적, 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깊이가 있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캔톤 네트워크는 전통금융이라는 거인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자신들의 규칙과 언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맞춤 제작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좋은 정리입니다. 그리고 캔톤 코인은 그 거대한 인프라를 지탱하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용적인 연료이자 도구이고요.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블록체인의 혁신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관리된 변화에 불과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아마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눈에는 기존 권력 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가짜 블록체인으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CEO에게는 수십 년 된 낡은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혁신으로 보일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앞으로 캔톤의 미래와 블록체인의 방향성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모든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주시죠. 만약 여러분이 기관 투자, RW, 금융 인프라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켄톤 네트워크의 등장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네. 거대한 자본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나 크립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투기적 가치를 넘어서 실제 사용 가치가 토큰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지켜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죠. CC의 가격은 투기꾼들의 기대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테니까요. 결국 켄톤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큰 금융기관들이 이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 자산을 거래하고 결제하느냐, 즉 네트워크의 사용량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선택을 기다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금융의 미래를 보여주게 되겠죠. 시청해주셔서